FTA는 애국이냐, 애국이냐, 갈림길에 서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 국민을 팔아넘기는 것이라면 늦더라도 고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4,800명만 오시면 국회를 둘러쌉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를 에워싸 주십시오. 오늘 진행에 앞서서 재밌는 소식이 있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동경대학교에 있는 나카노 다케시라고 하는 교수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군요. 한미 FTA를 보니까 패전국의 노획물 독점과 유사하다. 패전국의 노획물 독점. 그것도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독점과 유사하다. 이런 표현을 썼고 동영상도 지금 오늘부로 공개되었습니다. 후지TV에서 방영한 내용인데요. 이 사람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공포스럽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통상관료 출신이랍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통상관료 출신인데 자기로서 도저히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신문에 보도 난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얘기에서 역시 방금 전에 있었던 국회 외통위에서 있었던 현장에 두 분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상황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한나라당이 6시 조금 넘으니까 이제 저희가 한나라당 이 외통위 의원들이 모여 계신 그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우르르 올라가신 거예요. 외통위 회의장으로. 올라가셨길래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따라 올라가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나 이렇게 봤는데 외통위 회의장 안에서 위원장실 안에서 한나라당 의원들끼리 이제 모여 계셨는데 강기갑 의원께서 잠깐 들어가신 거예요. 잠깐 들어가서 이렇게 봤는데 이상득 형님께서 간식을 같이 이제 드시고 계시다가 이제 가지 이러고 이제 후다다닥 재촉을 하면서 나오시고 그러니까 다른 같이 간식을 드시고 계시던 다른 한나라당 의원님께서 진짜 다 먹지도 못하고 후다다닥 내려놓고 막 달려 나오더라는 뭐 그런. 여당 국회의원 하기도 힘들군요. 그럼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저희가 1시간 반 정도 그 안에서 정동영 의원님하고 저는 그 외통위 위원장실 밖에, 그러니까 외통위원 비서실이죠. 예, 그 안에서 경위들하고 거의 갇혀가지고 뭐 오락가락 하지도 못하고 안에서 있었고 민주당 의원님들 또 밖에 많이 계셔서 보좌진들도 많이 오시고 이렇게 해서 1시간 반 정도 그 상황에 있다가 남경필 위원장이 오늘은 안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는 갔어요. 사실은 이게 명분 축적용이지 상임위 통과 안 돼도 그 의장 직권으로 그냥 본회의에다가 회부해버릴 수 있죠. 지금은 정확하게 말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한미 FTA를 비준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지만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집권 상정에서 본회의 날치기를 할 수 있는 지금 수순밟기 내지는 명분 축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상황을 봐야지. 그래서 야당은 흑탕물을 튕기는 거죠. 그 날치기란 말에 대해서 한마디만 사족을 붙이면 한나라당 사람들이 날치기란 말을 되게 싫어해요. 누가요? 날치기라고 하지 마라. 뭐라고 하면 좋으냐. 강행철이라고. 정동영 의원님께서 오늘 있었던 일을 좀 압축적으로 오늘 또 잠깐 텔레비전 보면 굉장히 연설을 막 하고 계신 국회에서 기자들 수백 명이 있는 데서 온 곳 없이 연설이 아니고요. 그 앞에 남경필 씨가 하도 우리를 욕을 했다고 가서 그냥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례. 현장을 모르니까요. 아니 이거 민주주의를 우리가 파괴했다. 민주주의 파괴범이다. 이러고 노무현 정부 때 다 한 건데 이렇게 반대하면 되냐. 그런 등속의 얘기였는데 바깥에 나오니까 그렇게 덥지 않던데 안에 사람이 막 그 좁은 공간에 몇십 명, 한 100명도 넘게 있었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땀이 흘렀는지 그 기억밖에 안 나는데 어쨌든 안에서 의사 처리를 하려면 반드시 언론이 있어야 되거든요. 증인 아닙니까? 근데 기자들 한 명도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복도에 아마
텔레비전, 신문, 방송, 뭐 인터넷 해갖고 수백 명, 한 5, 600명 되는 것 같아요. 뭐. 기자들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구호를 외쳤다면서요? 나중엔 애절하게 풀 기자 한 명만 뭐 이랬는데 아무도 못 들었죠. 아니, 그러니까 기자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기자들이 밖에서 구호를 외쳤다. 이게 보수진 보고 최초로 하나가 된. 국회 외통위 사무실 밖에서. 그 민주당 2층에는 청와대 행정관도 들어오던데. 비극은 비극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6시 반부터 그 위원장실은 한나라당 의원이 이제 이상득 의원, 김형호 의원 등등에서 한 10대 명 안에 계셨고, 이제 밖에 그 비서실 쪽에는 이제 민주노동당 또 뭐 조승수 의원님 또 뭐 민주당 의원 한 30명 이제 40명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문 밖에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랑 또 다 많이 왔는데 외통위 위원이 아니면 안 넣어줬어요. 이제 못 들어가고 밖에 기자들이랑 섞여 있었는데 내가 앉아서 이제 의원들하고 아마 저 사람들 1시간 있으면 안 한다고 나갈 거다. 왜냐면 배고픈 걸 못 참을 것 같아요. 끝나고 들어가 보니까 안에서 과자 굉장히 많이 쓰셨더라고요. 과자만 먹고는 아니나 다를까 8시쯤 되니까 남경필 씨가 나와서 안 한다! 밥 먹으러 간 거예요. 옛날 그래서 그 유명한 오늘 데가 일찍 밥 먹고 끝난 합시다. 그거 했습니까? 특히 뭐 아무래도 형님이 밥 먹으러 가자 그러셨지 않았을까. 농담입니다. 아니, 이번에 끝장 토론할 때 보니까 이상득 의원이 꾸준히 출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리를 항상 지키고, 그리고 한나라당 젊은 의원들 항상 인사를 열심히 하고, 그거 볼 때 전, 야, 확실히 의지가 확실하구나. 그 이상득 의원은 그렇게 자주 꾸준히 출석을 하는 걸 보고, 야, 이거 뭐 심상찮다, 이런 판단을 했어요. 근데 그 외통위 안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면은 외통위원 아닌 분들의 경우에는 배석할 권한이 없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다 쫓아내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그렇게 돼 같은데. 있나요? 네. 아니, 그 친구들도 초반에는 들어간 사람은 들어갔어요. 근데 네. 이제 중간부터 막았죠. 네. 한 번에 들어가신 분이 트위터를 보니까 이정희, 조승수, 대양반이 들어갔다고. 그게 맞습니까? 저는 제일 먼저 들어갔고 조승수 의원님은 거의 마지막으로 들어오셨어요. 지난 회에 대해서 반응들에 대한 간략한 멘트 하나씩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 한미 FTA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방안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 올라왔던 어떤 반응들이 제일 재밌으셨나요? 우선 쉽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FTA 어려웠는데 이거 보니까 쉽고 재밌었다 그런 얘기하고 그 아버지한테 아무리 FTA 얘기를 해도 잘 이해를 못 하셨는데 이걸 틀어드리니까 단박에 알아먹으셨다 그런 게 기억이 나네요. 저희들이 그래도 한미 FTA에 대해서는 제일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아셨나 봐요. 그래서 의원님 한미 FTA 반대 꼭 부탁합니다. 뭐 이런 말이 제일 많았던 것 같은데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요건데 뭐 과외 선생들 7명이 나왔다 이런 표현도 있더군요. 제가 여기 있는 거 하나 읽어드려야 되는 기회가 네. 이게 MB 정권은 보청기라도 해라. 국민의 소리. 한미 FTA 강행 처리 절대 하지 마라. 제발 좀 아우 씨바 뭐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이게 이런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욕설 내지는 이 좌절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지금 뭐 아까 뭐 광주 항쟁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그 항쟁 상황에서 이제 무슨 그 계엄군이 몰려오기 직전 같은 그런 또 그 매우 비장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웃을 수만 없습니다. 최근에 트위터 반응들은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걸 느끼시기 시작한 걸로 보여요. 그냥 어떤 우리 사회의 그냥 중요한 문제 또는 복잡한 문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딸아이가 걱정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런 거 올라와 있더군요. 그리고 이걸 보고
문제가 무엇인지 비로소 좀 알게 됐다, 이해가 간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약간 작은 보람? 그런 걸 느끼고. 요것도 트위터 하나 소개하면 ISD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FTA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ISD가 없던 구한말에도 신나게 뜯겼습니다. 자본 하이에나들의 이빨을 견뎌낼 힘이 서민, 대학생, 비정규직들에게는 없습니다. 맞는 말씀이지요. 이제 ISD 하나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1500페이지에는 문제들을 다 나열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나쁜 것 중에서 순서를 매기다 보니까 맨 꼭대기에 있는 1번 독소 중에 독소 그래서 오늘 보니까 국민들이 ISD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신문 방송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다뤄서. 그래서 그 얘기 나왔으니까 기왕에 이 교수 그 볼리비아 얘기 하나만 소개하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 볼리비아의 그 코차밤바 그건 굉장히 유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ISD가 어떻게 악용되냐면은 그 도시에 이제 미국의 벡텔사가 그 상수도 공급권 수도죠. 그걸 따내가지고 이 공급을 했는데 물가가 폭등하고 그 다음에 수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시민들이 물가라는 것은 물 가격을 얘기하는 물값. 그러니까 수도 그 공급 가격이 대략 4배 정도 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하니까 이게 도시 서민들 볼리비아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도 아니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갈등이 벌어지죠. 그래가지고 이 너무 비싸서 방법이 없으니까 강물을 떠다먹기도 하고 이제 빗물을 받아먹었거든요. 근데 그 빗물을 받아먹으니까 이 벡텔사, 물론 자회사 이름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빗물을 못 받아먹는 법안을 만들어요. 그래서 터져버렸거든요. 터져가지고 결국은 벡텔사가 쫓겨나고 그걸 이른바 간접 수용 내지는 그 자기의 이 기대이익에 미치지 못하게 된 거기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그렇죠. 근데 그 쫓겨나고 난 다음에 벡텔이 어떻게 하냐면은 볼리비아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 정부 제소제에 따라 가지고 ISD입니다. 끄는 이게 소송을 제기하려는데 미국하고 볼리비아는 이 ISD 조항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유럽의 그 당시 네덜란드인가 거기에 이 유령회사 테이프 컴퍼니를 만들어요. 왜 여기하고 볼리비아는 그 ISD 조항이 들어가 있는 투자 협정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테이프 컴퍼니 유령회사 이름으로 볼리비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그때 그는 이유가 당신들이 인프라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물어내라는 거죠. 이 ISD 조항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이 코차밤바 사태죠. 결국 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특히 그중에 공적인 영역, 수도, 전기, 그러니까 수도는 물이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그 부분에 여기 다국적 기업 혹은 대자본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침해했을 때, 그런데 그 자기들이 이익에 부합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형태의 소송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한미FTA도 투자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수도, 전기, 그 다음에 통신, 지하자원, 댐, 도로 다 들어가 있어요. 과테말라에 그런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미국의 철도 운송 회사가 50년간 계약을 했는데 그 철로 용지에 불법 거주자들이 이제 살고 있으니까 이걸 퇴거시켜라 그래가지고 그 제소를 해서 현재 중재가 진행. 딱이네요. 딱 ISD 케이스네요.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법무부에서는 2010년에는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라는 책이에요. 근데 여기 보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말씀해 놓으셨는데 이게 한미 FTA의 이 투자 조항은 실제로 투자에 들어가지 않고 투자를 시도하는 투자자도 보호하게 되어 있잖아요. 투자를 시도하는 것도. 그렇죠. 예. 근데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기업을 민영화할 때 그래서 가령 인천공항 지금 민영화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민영화 계획만 있었지 51%를 정보 보유 지분을 확보하겠다. 이게 없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계속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외국인 소유 지분을 30%를 제한하겠다. 이렇게 계속 정부 입장이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똑같은 사례인데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한 기업이 투자 의향을 위한 투자 신고도 하지 않고 내가 여기 투자해가지고 지배권을 확보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미리 그 리서치를 하고 거기에 비용을 들였으면 그걸 가지고 투자자 국가 제소 제도를 가지고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내국민 대우 위반을 이유로 해가지고 인천공항 사례가 과연 FTA가 미리 만들어졌으면 완전히 국제 지금 중재에 딱 걸릴 만한 상황이더라고요. 예. 그 이른바 이게 설립 전 단계, 그렇죠. 설립 전 단계에서부터 투자자 보호가 발동되는. 근데 모든 투자협정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설립, 돈이 직접적으로, 만약 돈이 들어왔을 때부터 투자 보호가 시작되는 게 원래는 그 투자 보장협정의 큰 개념인데, 네. 한미 FTA나 최근에 이런 BIT, 양자간 투자협정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의향만 있어도 그거를 투자자를 보호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엘살바도르, 여기서 그 엘도라도 강이라는 데서 금을 채굴하는데 미국 회사가 들어와서 금을 그 강에서 이렇게 그 아마 출해내는 데는 그 물을 많이 쓰는 모양입니다. 물하고 청산가리를 쓰는데 이제 정부에서 엘살바도르 정부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강화하니까 이걸 이제 중재회부로 끌고 갔어요. 근데 이 금 채취하는데 들어가는 물 사용량이 엘살바도르 국민 전체가 쓰는 물의 절반을 사용한. 웃어야 될지, 네? 이건 진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저기가 봉이 멕시코잖아요. 멕시코가 이제 봉인데. 멕시코. 예를 들어서 그 유독성 폐기물 보관 시설을 허가를 받았는데 이제 이 지역을 생태 보호 지역으로 지정을 하니까 이걸 메탈 클레드 제소했어요. 예, 그게 1,700만 불 물어줘라 이렇게 된 거고. 또 매립식 쓰레기 처리장 허가를 내줬다 이걸 또 취소하니까 그걸 또 제소해서 550만 불 또 뭐 이런 식이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방금 이 사례로 드신 게 전기, 수도, 철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미FTA엔 투자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 자원, 단지 이렇게 환경.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 주권의 문제가 성립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뭐 햇빛, 뭐 바람, 물, 뭐 이런 것들은 뭐 자연법적으로 우리에게 수혜가 사실 주어지는 것이고 국가는 그걸 적절하게 관리해서 그 국민에게 그걸 적절하게 서비스를 해줘야 될 의무가 사실상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FTA가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상품화되는 거고 그렇죠. 상품화되는데 단지 상품화되는 민영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다국적 기업들에 의한 상품화. 결국 그래서 그 삶의 기본권 자체를 박탈하는 생존에 대한 가장 기본권적인 박탈하는 그런 사태에 이르게 된다 그런 말씀인데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늘 자주 묻는 말이 있습니다. ISD에 대해서. 아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도 외국에 제소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근데 왜 그럼 삼성 같은 데서는 그럼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에 반대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삼성이 덕 보는 거지요. 삼성이나 현대나 큰 회사가 말하자면 그 외국 회사 지분이 있잖아요. 외국 투자 지분을 이용해서 한국 정부를 걸어서 소송을 해서 만일 이기게 되면 한국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받은 세금을 가지고 우리 재벌들한테 이 배상금을 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도 거의 50% 넘는 지분, 주식 주주가 미국에 있으니까 그 미국의 투자자로 봐서 심지어는 지금 투자 의향자인 경우에도 다 이제 투자자가 소송에 제기되는 소송 주체로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미국의 투자자이기 때문에 한국의 그런 불이익을 받았다고 할 때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지금 삼성전자, 포스코, 또 현대제철 뭐 이런 기름 많이 쓰는 전기 많이 쓰는 회사가 지금 몇 년 동안에 약 3조 정도를 일반 민간보다 훨씬 더 많은 전기를 쓰면서 3조 이상의 이제 감액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익을 받았다고 하는 건데, 이제 그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해서, 이제 새로운 규제를 통해서 이제 재벌도 똑같이 일반 민간과 똑같이 전기요금을 내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요 역진 불가조항, 불가원리와 ISD를 근거로 해서 국가 소송을 제기하면 그 막은 만큼 또 정부가 우리 세금을 담보로 해서 배상해줘야 될 꼴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근데 보면은 지금 정동영 의원님께서 많은 케이스를 들어주셨는데
보면은 미국이 피신청인 사건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백전백승, 한 번도 뭐 거의 패배하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신청이 돼가지고 이제 미국 뉴욕 그 중재법원에서 한 경우에 거의 백전백승인데 미국이 피신청이 돼가지고 한국이 어떤 신청이 됐다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는데 이제 외국에 뭐 엘살바도르나 멕시코나 이 경우는 못 봤는데 그 이유는 아마 그거 같아요. 이런 뭐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교통, 뭐 방송, 통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주의 영역이잖아요. 연방국가상 보면 연방은 무슨 화폐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이런 거 빼놓고 이제 이런 수도, 뭐 교육, 전기 이런 것들 다 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 규정이나 주법으로 한미 FTA에 어긋나는 그런 미국의 어떤 제도가 생겼을 때 미국에 투자하거나 하려고 한 한국 법인이 이 한국과 같은 똑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한미 FTA 위반을 근거로 해서 미국 중재법원에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 얘기는 이제 미국을 상대로는 못하는 미국은 주의 영역에 있으니까 이건 연방법의 이행법이니까요. 뭐 이런 부당한 것이 이제 아마 우리나라도 곧 이제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아르헨티나의 아주리 사건이 있었네요. 이게 외국 회사가 공급하는 물에 녹조가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정부가 국민들한테 물을 끓여 먹으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이거를 시비를 걸어가지고 아르헨티나 정부를 상대로 제소를 했단 말이에요. 잠깐만, 물을 끓여먹는 것도 그거는 국가가 국민을 관리할 때 국민 위생에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보건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정부의 정당한 권한 행사마저 이렇게 막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된 겁니까? 예? 물을 끓여 먹으라고 하면은 이 외국 회사 그 물을 공급하는 회사의 물의 소비량이 줄 가능성이 높죠. 단순한 거기는? 권고 이 정도도 지금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아까 왜 우리나라의 삼성과 같은 재벌 기업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느냐. 이건 단순히 한미 FTA는 물론 국익이 걸려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1%한테는 이익이 될 수 있고 99%의 보통 사람들한테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ISD를 당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무슨 수백만 불, 수천만 불을 미국 투자자한테 물어준다. 그럼 그것은 우리 국민이 낸 혈세, 즉 그야말로 피 같은 돈일 텐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공공정책적 고려에서 어떤 규제를 해놓은 것을 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규제가 풀어지면은 결국은 그 틈을 타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한국의 대자본들이죠. 그런 점에서 미국 투자자라고 하지만은 초국적 미국 자본과 한국의 거대 자본들이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우리 재벌도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고 한국의 기업이라는 측면에서는 일부 손해가 있죠. 그 사람들이 낸 세금이 나가는 거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사업 기회가 미국하고 뭐 손을 잡고 할 수도 있고, 뭐, 이제 우리 이혜영 교수님이 잘 아시겠지만, 예컨대 그 의약품 가격 같은 것만 봐도 앞으로 한미 FTA가 발효하면은 미국의 그 대제약회사 이런 쪽이 굉장히 유리해지죠. 그러면 그 제약회사가 한국에 상당한 초과 이익을, 많은 이익을 볼 기회가 많을 텐데, 그거를 또 직접 하는 수도 있지만 한국에 있는 대자본하고 서로 또 협력하거나 뭐 같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한국의 1%의 재벌이나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익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자유란 이름이 붙어 있어가지고 헷갈려하고, 두 번째는 한미라는 이름이 붙어가지고 이건 한국하고 미국하고 하는 거구나. 거의 뭐 99%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국민들이.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천 의원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초국적 자본인데 한미 양국의 그냥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이게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엄격히 따지면 삼성, 현대, SK, 그 다음에 뭐 NHN, 미국 회사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삼성도 미국 회사예요. 그리고 현대? 얼마든지 미국 회사 아닙니까? 미국에 있는 현대자동차 얼마든지 한국 정부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측면들이
자칫하면 강가되기 쉽고 정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그러는데 제가 이 부분 꼭 좀 읽어드릴게요. 핸드폰에 그걸 넣어보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한미 FTA 이번에 미 의회 통과한 이행법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미 합중국은 협정에 따라 연방 및 비연방, 그러니까 주법이죠. 비연방 수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협정의 규정을 준수할지를 자유롭게, 원문의 풀입니다.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미 행정부는 최대한 가능한 정도로 the greatest possible degree 최대한 가능한 정도로 협정 의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법인데 최대한 가능한 정도로 미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법이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연방법은 외교, 국방, 통화 이런 거 아닙니까? 대부분 투자에 관련된 건 주법이에요. 그런데 이 주는 최대한 가능한 정도로 노력을 하겠다는 이야기고, 근데 우리나라 지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지켜야 돼요. 법이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4년 동안 친기업 프렌들이라고 했나요? 친재벌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의 최고봉. 이게 FTA다. 그러니까 지금 학수고대 목을 누리고 지금 제일 이 FTA 통과되기를 또 ISD가 제발 통과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전경련이다. 맞습니까? 네, 제가 그 정부에서 말씀 정리 잘해주셨습니다. 네, 정부에서 하는 얘기 몇 가지 좀 반박 겸 해서 말씀드리면 정부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국제 그 투자 분쟁 해결센터 익시드라고 하는 여기에 가입한 게 이미 1960년대다. 근데 지금 간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ISD가 그 주로 많이 늘어나기 시작한 건 2003년, 2004년 이때쯤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한테도 아직 익숙한 지도가 아니라는 것이고 ISD 지금까지 92%가 선진국 투자자들이 개발도상국을 제소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건 거의 선진국 투자자들의 이익으로 쓰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말씀은 제소라는 형식을 통한 사실은 수탈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것이 일방적으로 선진국이 이 개발도상국을 수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투자보장협정, BIT를 85개국하고 했다. 거기도 ISD가 있다. 한미 FTA, ISD 들어있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일부러 이 법무부 책을 들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학자의 견해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간한 투자협정 해설서의 견해라는 거예요. 즉 투자협정을 큰 뜻으로 보면 거기에 투자보장협정 그리고 좁은 의미의 투자협정 이렇게 두 개가 나뉘어지는데 해설을 이렇게 합니다. 투자보장협정은 정부의 한 국가의 투자에 관한 인가권, 정책 결연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상태에서 그 인가를 받은 투자만 보호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나라가 맺어온 모든 투자협정 85개 중에 84개다 이겁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의 이 투자협정이라는 것이 투자 자유화 협정. 그죠. 투자 자유화 협정은 설립 전 단계, 즉 의사가 있는 여기까지 보호해 주는 건데 그거는 국가의 정책 권한을 무너뜨리죠. 이게 딱 두 개인데 하나 있는 게 한일 그 투자 BIT 이게 하나 있고 그리고 투자 협정이 있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한미 FTA FTA들의 투자 챕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참 배짱은 좋아요. 80몇 개국하고 하는데 그 제일 강대국 미국, 일본 골라가지고 상대가 미국인데 우리가 배짱 있게 착 그냥 그 상대가 월가인데. 네, 예. 결국 그 중남미가 이제 아마 그 태생지였던 것 같고요. 태생지라기보다는 미국이 중남미의 월가에서 축적된 금융자본이 중남미 국가에 들어갔는데 껐떡하면 쿠데타 나고 정변 나고 혁명 나고 정권 뒤집어지니까 투자했다 손해보는 경우가 베네수엘라 같은데 석유 회사들 국유화하고 그래서 뭐 손해보는 케이스 등등. 그래서 이거를 그 국가를 끌고 갈 수 있게 제소제도를 그 월가가 고안해서 그러니까 월가의 권리 장전이다. 요즘 그 트위터에 돌아다니는 그 동영 잘 만든 동영상에 보면은 그렇게 잘 정리가 돼 있던데요. 이 권리 장전을 이제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한테 FTA 한 나라, 14나라를 좀 다 머릿속에 넣어놓으십시오. 중남미의 6나라, 중동의 4나라, 그리고 나프타하고 호주, 한국 4나라, 이렇게 범주를 세 개로 하면 중동에 요르단, 모로코, 이스라엘, 바레인 4나라, 다 미군 군사기지가 있는 나라. 조그만한 나라들이죠, 경제적으로. 오만. 그 다음에 이쪽에, 중남미에 파나마, 콜롬비아 이번에 하고,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도미니크, 페루, 이렇게 있죠? 칠레도 없습니까? 칠레도 있고. 칠레 있습니다. 칠레가 있나요? 7나라네요. 이제 이런 나라들이 어쨌든 간에 미군 기지,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우리보다 규모가 10분의 1, 20분의 1 작은 나라들인데. 미국에 비하면 충분히 되겠죠. 미국에 비하면 그렇죠. 근데 이제 카나다하고 멕시코는 나프타니까 좀 특수한 것인데, 그때 이제 ISD가 도입이 됐고, 멕시코가 봉이었고, 이 나라 중에 유일하게 ISD를 거부하고 뺀 나라가 호주인데, 우리하고 어쨌든 GDP 규모가 비슷한 1조 달러 규모 정도의 나라인데, 호주 국회가 뭐라 그랬냐. 우리는 선진국이다. 사법 체계가 선진적인 나라고, 충분히 미국 투자자가 들어와서 우리 법 절차가, 사법 체계가 이 불공평하지 않게 대우하는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선진국끼리 미국, 호주가 ISD를 맺는단 말이냐. 창피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 금력 반대에서 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ISD를 받아들인다는 건 우리가 중남미나 중동의 그런 나라들, 그런 범주에 묶이는 것이고, 그걸 깨고 적어도 호주 정도 대접을 해달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요구해야 된다. 국회 윤석로가 얼마나 되나 하고 좀 봤어요. 봤더니 2.4km더라고요. 국회가 한 바퀴 돌면 그렇다는 한 바퀴 돌면, 빙 돌면 2,400m. 근데 지금 안에 우리 민주노동당 또 야당들 다 합쳐봐야 이 숫자 너무 적단 말이에요. 중과 부적. 그러면 이거는 지금 국회의원들 잘 살고 못 살고 그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정말 못 살게 하는 그런 건데, 주인이란 말씀이죠. 근데 주인들께서 이거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 2,400m를 1m에 2명씩 쏘면 인간 사슬이 엮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4,800명만 오시면 국회를 한 바퀴 빙 돕니다. 전경차가 먼저 감싸고 있을 텐데요. 조금 늘려야 되겠네요, 명수를. 미리 부서를 했군요, 이거를. 이제 그 말씀을 아까, 날치기, 일단 불발된 직후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국민들이 함께 해 주셔야 11월 3일, 어떻게든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만 우리한테 조금 더 있으면, 우리 국민들이 FTA 이거 ISD만 알아도, 이 투자자 국가소송제도가 이렇게 나쁜 거구나 하는 거 알아도, 야,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날치기 맞게 되거든요. 또, 한나라당이 이번에 11.6 선거에서 대패,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날치기 할 의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사실 저는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무리 청와대에서 이거 밀어붙여라 해도, 자기들 내년 날치기 하는데 돌격대 했다가는 다 떨어지는데, 예? 그래서 저는, 어쩌면 막을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날치기 모습을 얼마나 정확하게 보도해 줄 수 있나요? 날치기 할 때 돌격대에 나선 사람, 바감잡이 한 사람, 또 그 사람 한 명 한 명의 활약상을 좀 정확하게 잡아서 보여주는 게 가능합니까? 그 장면을 한나라당이 가립니다. 어떻게 가립니까? 작년 예산안 처리할 때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가장 앞에 쓴 분이 김무성 원내대표셨고요. 앞에서 돌격을 해서 야당 의원들을, 의장석에 있는 야당 의원들을 밀어내는 앞장에 서셨는데, 그 장면은 언론에 안 잡히죠. 본회의장은 이미 한나라당의 통제하에서 언론이 못 들어오게 통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때 굉장히 심각하게 들은 얘기는 서울의 강서 쪽에 계신 아마 김성태 의원이라고 한국노총 출신의 의원이 계세요. 그분이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몇 분하고 설전을 하다가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4년 비정규직에 연말 좀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일찍 처리하는 거다. 근데 방송에 나가면 정말 엄청난 말이죠. 근데 방송에 안 나간다고 참 쉽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속살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의원님들이
그 안에서 스마트폰이라도 좀 동원을 해서 올해는 그렇게 좀 해봐야 돼요. 현장을 좀 다 찍고 알겠습니다. 녹음을 하고 편집을 아주 해서 좀 좋은, 예. 네, 유튜브에 한번 올해는, 올리시죠. 올해는 날치기를 안 아니, 당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날치기를 안 당해야죠. 네. 날치가 안 당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의 그 동영상을 찍고 그것을 올리고 적어도 그 을사조약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참 그걸 막아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나마 남았었던 게 을사 5적이라는 게 있죠. FTA 5적, 날치기 5적. 뭐 그 명단을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어떤 분이 어떤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의원님이 역사에다가 길이 남겨주는 역할. 스위스에서는 FTA를 국민투표로 거부했죠. 그 얘기를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투표가 그렇죠. 되게 무망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외국에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근데 뭐좀 정치 시스템이 다르긴 한데 스위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주요 현안은 국민 투표로 결정을 하니까 FTA에서 생기는 우리에게 생기는 사회적 충격, 불이익 생각하면 국민투표 비용 정도는 지출할 수 있지도 않은 그렇죠. 싶은데요. 예.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상급식 투표 하느냐 안 하느냐가 네. 투표를 하는데 그것도 하는데 그것도 서울 시민들이 투표를 예.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아마 몇백 배 더 중요한 몇만 사안이 배, 몇십만 배. 이 한미 FTA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넘어가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 당시 스위스 같은 경우에 미국하고 이제 FTA를 할 때 스위스 같은 경우 사실은 제조업도 그렇고 특히 서비스업도 강한 나라입니다. 아주 강한 그렇죠.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스위스하고 FTA를 한 지가 5년쯤 되죠? 우리나라가? 예. 근데 한 번도 흑자가 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계속 내리진 지금 무역수지 적자인데 스위스하고 FTA 하고 난 다음부터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은 그 당시 스위스하고 미국이 FTA 할 때 그것도 GMO 문제였어요. 이 라벨링, 식품에 GMO에 대해서 라벨링을 해라 했는데 미국은 싫다. 유전자 변형식품을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유전자 변형식품 해. 근데 미국이 거부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그 이전에 이제 국민투표를 해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GMO는 안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미국이 그걸 거부하니까 그냥 퉁 쳐버린 거죠. 그러면서 FTA 안 한다. 당신들 못하게 돼버린 거죠. 그 사실 보면 스위스 국민의 힘이죠, 그게. 국민투표 가능하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도 이런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라면 국민투표 충분히 할 만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는 이렇게 야오당 협의해서 국민투표를 좀 적극 해서 제안을 해보죠. 국민투표 할 만하죠. 예, 아니, 그리고 저는- 어차피 토론 기간, 공고 기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4월 총선 때 하면 돈도 별로 안 들어요. 두 개 같이 하면 되죠. 예. 제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네. 말씀을 오늘 드리고 투표용지 하나 싶었던 더 붙이면 거거든요. 되죠. 무상급식에 그리고 수백억 썼지 그때 않습니까? 135억 원이었는데, 예. 우리는 1억이 넘어가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 볼 그게 135억을 썼다면 뭐 이게 서울시민 전 국민의 상당 부분인데 사실은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가령 뭐 아니 노태우라는 사람이 신임투표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노태우 시민투표에 비길 수 없이 중대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20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세 번째 정도의 중요한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요. 울산 늑타를 포함해서 경술국지까지의 한 텀, 그리고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이 한 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 혹은 그 선출 권력도 아닌 일개 공무원 주제에 이런 걸 갖다 계약을 하고 그것도 거짓말을 하고 이런 계약을 맺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국회 여소야대 만들어서 맨 먼저 해야 할 청문회가 FTA 청문회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김현종, 김종훈 이런 양반들 불러서 정말 위키리크스에서 미국을 위해서 죽도록 싸웠는지 네.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그래야죠. 네. 검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쌀은 어떻게 된 건지, 쌀. 개성공단은 어떻게 된 건지. 개성공단. 대통령 훈령은 왜 묵살했는지. 그렇죠. 네, 계획이 나왔으니까 먼저 그 얘기를 좀 하시죠. 그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국회에서 여대 야소 정판 속에 또 한나라당이 이제 경위들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재로서는 강제로 이제 법안을 통과시킬 비준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그것들을요? 이제 여기 트위터에서 해주시는 글만 봐도 이제는 인식이 많이 되면서 그 위기의식도 커지고 그 FTA의 피해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가 정례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점점 더 현실적인
생각을 갖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정말 국회에서는 정말 한나라당에 쪽팔려서 저희들 잘 못합니다. 진짜 이거 80명 수가 적진 않지만 그 한 3배쯤 되는 사람들이 딱 뭉쳐가지고 하니까 이번에는 좀 국민들이 국민 투표를 하자라고 하면서 그 전에 이 국회를 도와주는 일들을 좀 하시면 어떤가. 그래서 국회를 점령해 주시면. 국회의원이 국회를 점령하라고 국회에. 자, 이거 뭐, 이제 정규군이 의병을 홀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진짜 위기는 위기인 모양입니다. 사실 저 얘기 참 나왔을 때 민망한데.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전경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구한말 때 을사조약이 늑탈이 체결되었을 때 수많은 의병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병을 진압한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나라 관군들이 주로 많이 진압했습니다. 다른 때 집회를 했을 때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거하고 이 한미 FTA에서 그렇게 했을 때 폭력을 행사했을 때는 성격이 정말 다르다. 이건 트위터 하나 소개해 예. 드릴게요. 최원준이라는 분인데 대한민국 의정 사상 처음으로 다수의 젊은 층에게 지지받는 물리적 저지 행동이 아닌가 합니다. 대단한 격려이십니다. 지지받는 물리적 저지 행동이 아닌가 합니다. 네, 예. 그게요, 그 미디어법 통과 때도 그랬는데, 한나라당 의원들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진짜 몸싸움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그리고 그 뒤에 정신적 트라우마로 남는 게 민주주의가 뭔데, 니들이 왜 민주주의를 파괴해?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야.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한나라당의 이두화 의원이라고 그 비례대표를 승계해서 들어온 의원이 계신데 제 법대 2회 후배예요. 근데 학교 때도 알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미디어법 강행 처리 때 저를 이만큼 그 끌고 나온 한나라당 여성 의원들 틈에 서가지고 이렇게 저를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언니 후배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오늘 제목 나왔네요. 그게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다수결인데 왜 그걸 막어? 니들이 막으려면 의석 늘려가지고 와. 지금까지는 우리 마음대로야. 4년 동안은.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분들 이게 반박할 딱 기회 붙어 있는 드리겠습니다. 거예요. 다른 분들 반박. 아니, 그 선생님 맞습니까? 부끄러움이 없다는 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윤동주처럼 하늘로 한 잔 부끄러움이 네. 없는 것도 있고, 우리가 또 이렇게 쓰죠. 후한 무치하다. 그게 부끄러움이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참 우리 옛날 하이킥에서 그게 생각이 나네요. 애교를 책으로 글로 배웠습니다라는 그 프로가 있었는데, 민주주의를 정말 다수결만 봤지, 그 다수결로 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소수자에 대한 배려라든가 절차민주주의에서 그 충분한 토론이라든가 그런 것들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게 정말 한국 정치에서 큰 문제가 왜 이종걸 의원 오늘 아주 폭탄 발언을 하신 건데 세게 폭탄 던지신 거예요. 국회를 점령하라라고 하셨는데 할아버지 닮아가는 폭탄 봤어. 역시 의병장. 세게 던지셨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국회가 이게 우리가 대의 정치라고 하는데 얼마나 대의성이 발휘되고 있느냐. 우리가 한나라당에 가면은 이나 국회에서 보면은 강부자 고소용 이제 그런 분들만 득식을 거리지. 우리 사회에 정말 비정규직들, 청년 실업들, 그 다음에 FTA 반려되면은 당장 피부계들, 농민뿐만이 아니죠. 전 국민 그 사람들의 의사를 국회가 대변해주고 있지 못한 게 바로 이런 현실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미디어 장악하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이건 다수결이 아니죠. 이런 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쪽수라고 합니다. 쪽수로 밀어붙이는. 그러니까 다수결하고는 저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인해전술이죠. 이게 인해전술입니다. 이게 인해전술. 네. 그 상대로 피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그러니까 바로 그나마 그래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다행인 것은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선거를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희망과 또 결연한 각오
될까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게- 조금만 이어가면. 그러니까 결국 데이지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뽑히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 당시의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자신의 뜻의 강도 이것도 조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한나라당 의원들은 계속 그걸 무시하고 안 보고 있는 거죠.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바로 저 앞에 눈을 돌리면 과연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걸 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 보이고, 또 하나는 야당 의원들도 맨날 졌잖아. 맨날 당했잖아. 또 지겠지 뭐 하는 생각이 사실은 밑에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바뀔 수 있구나. 이번엔 정말 그런 가능성이 생기고 있구나라는 걸 국민들께서 사실은 격려를 좀 많이 주셨으면 하는 게 염치 없는 바람입니다. 민주주의가 다수결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 말이 나왔다는 건 뭐 민주주의 이론상으로 보거나 특히 이게 정치 사상적으로 보거나 굉장히 위험하고 폭력적 사고라고 맞지 보거든요. 않은 얘기죠. 예, 전혀 맞지 않은. 그래서 이제 다수결이라 하더라도 이제 질적 다수 이런 개념도 이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선거를 통해서 이제 다수 정당이 되었다는 의미는 그 주어진 기간 동안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고, 이게 민주주의 원리상으로 볼 때 우선 다수당이긴 하지만 그 다수당의 결정과 행위가 정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유신 때 거의 99%가 지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수결이죠. 네, 네. 박정희 정권 다수결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히틀러 정권도 다수결 정권이에요. 다수가 뽑아준 거거든요, 히틀러도. 그러나 비록 합법적이지만 아주 무솔리니는 100% 지지 그러니까 받았습니다. 법 실정주의적으로 볼 때 합법적이긴 하지만 정당하지 않은 거죠. 네. 마찬가지로 이번 FTA도 그래 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 경우에 뭐 법적으로 본다면 뭐 합법적일 수 있으나 저는 정당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그런 어떤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저항권이 발동되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 그래서 이종걸 의원 말씀하신 국회를 점령하는 의미, 실제로 와서 뭐 물리적으로 점령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상징적 의미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정당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의 정당한 저항권을 행사해라. 그런 어떤 촉구라고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군요. 한나라당이라는 정당이 있는데, 한나라당 정당이 한국의 민주화를 얘기할 자격은 사실은 없죠. 한국의 민주화나 인권에 기여한 바가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에 어떤 기여한 적도 없으면서 민주주의를 독점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독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그 선택과 그 국민의 판단을 그들이 독점하고 있는 거죠. 그 독점에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게 사실은 날치기라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주의에 아무 관계없는 그냥 폭력인 겁니다. 다수에 의한 폭력인 거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현 교수가 얘기한 그 부분에서 추가하자면 우리 헌법 전문이 사실 그걸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저항권을. 이렇게 중대한 문제는 그런 어떤 헌법 제1조보다 중요한 게 그거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유구한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 법통을 개성하면서 4.19 정신을 개성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사회혁명이 갖고 있는 저항권이 분명히 헌법 전문이 명시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중대한 문제가 국회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관철되려고 할 때 국민은 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는 거죠. 그 저항권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 헌법 정신에 의해서 부여되어 있는 것이고, 사실 이게 굉장히 대한민국 헌법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대목 한 대목을 꼽으라면 헌법 전문이거든, 사실은요. 그 헌법 전문을 나타내는 국민의 저항권을 실현해야 되는 그런 거의 단계가 오지 않았는가. FTA 문제는 그런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트위터 보다가 아까 말씀한 이종걸 의원 얘기 좀 하시고. 일본 교토대 예. 나카노 교수. 예. 예? 참 읽어드리기가 참 뭐합니다만. 한번 읽어주시죠. 한국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건강, 환경, 안전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잃게 됐다. 이야. 그 정도면 한국 사람이 진정한 한국 사람이라면 저항권을 스스로 발동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예. 저항권 발동의 요건이 있어요. 필요한 때, 그리고 불가피한 때, 그리고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이렇게 돼 있는데, 필요한 때가 이제 바로 그런 이익 균형이 완전히 깨져서 미국의 거의 식민지 같은 그런 나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놓일 때라는 정도면 뭐 거의 요건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불가피합니다.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요. 또 국회에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 폭력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말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는 저들의 그 매국의 세력들에게 정말 지킬 거는 이제 국민밖에 없다. 국민의 저항권이다. 이렇게 보면 지금이야말로 저항권을 행사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저항권으로서 국회에 입성하는 국민들은 영원히 그것은 영광이다. 또는 정당하다. 스스로 분명히 적법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희 대표에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 사람들이 진보나 좌빨은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입니까? 애국 매국의 문제입니까? 일차적으로는 헌법의 문제죠. 예. 우리 사회의 상식의 기본 그리고 공감의 기본인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가의 경제 주권, FTA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의 경제 주권, 경제 주권에 관한 문제. 예, 국가의 경제 주권에 관한 문제인 겁니다. 한미 FTA가 통과돼 버리고 나면 헌법 119조 2항은 사라집니다. 그렇게 보셔도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확하게 지금 재벌 대기업의 이해관계와 일치합니다. 그렇죠. 예, 개헌 논의 중에서 가장 사실상 저희가 우려했던 것이 개헌이 되면 이거 없어질 거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임명하게 되면 사실상 이거는 헌법재판소 해석송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우려합니다. 이게 그것은 그래도 보이지 않는 선에서 사라지는 건데 한미 FTA로 사라지는 거는 시점도 정해져 있죠.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지금 저항권을 행사하셔야 됩니다. 이현 교수하고 가끔 이제 서석에서 만나면 자주 하는 얘기 중 하나가 이제 FTA에서 프리에 가는 표현입니다. 프리라는 건 사람들은 자유무역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1789년 이후에 자유란 말이 대체로 좋은 말에 쓰였거든요. 근데 이때의 자유는 전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때 자유는 1%의 소수자에게만 주는 자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자본 독재를 허용하는 자유라는 뜻입니다. 이 자유는.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나온 게 있잖아요. 주어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누구의 풀이냐, 누구에게 풀이냐인데 이거는 이제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수탈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대기업이 그리고 초국적 자본이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이행법에 나온 것처럼 미 합중국은 프리한 거죠. 미 연방 대법관이 이런 말을 했더군요. 이 시대의 가장 명예로운 지위는 시민이다. 근사한 말이 하나 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시민이라는 게 그냥 저기 어느 군에 살지 않고 서울시에 산다는 뜻이 아니죠. 지금 얘기하는 게. 유시민.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 했던 말. 이른바 깨어있는 시민에 관한 같은 맥락을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위로서의 시민. 그건 여기서 말하는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것은 곧 행동하는 시민에 관한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행동할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깨어있는 시민들의 행동을 주로 거리의 정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정치에는 보면은 대의 정치가 있고 거리의 정치가 있고 그 두 개의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정걸 의원이 아주 파격적인 발언을 하셔서 거리의 정치가 국회를 점령하고 거리의 정치가 국회로 수렴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제일 큰 문제가 거리의 정치 따로 국회 따로 놀게 되면은 힘을 못 받았는데 그래도 거리의 정치가 성공했었던 게 대개 언제 힘을 받았냐면 선거에 임박했던 시기에 그 힘을 받아서 그것이 다음 선거에 반영이 되고 또 한 발짝 나가는 듯 하다가 또 이제 도루묵이 되는 경우도 또 많았지만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진보해 나갔는데 저는 이번에 국민들이 거리의 정치의 주요 무대가 광화문 시청이 아닌 여의도가 된다. 그리고 여의도가 되고 그 내용이 다음번 국회에 반영이 된다. 다음번 국회 구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때 저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한국 의회 정치가 지금 대의 정치가 갖고 있는 모습, 국민들을 얼마나 대변하고 있느냐, 하는 그 모순을 좀 극복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에서 월스트리트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99%에 관한. 근데 거기에 나온 가장 최연장자가 피트 시거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가 듣고 있는 모던 포크 뮤직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분이 93세 한국 나이로 93세의 나이로 시위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위대 그분을 환영하면서 부른 노래가 We Shall Overcome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우리 승리하리라죠. 그러니까 아까
늘 이영 교수가 얘기하는 쉐에 관한 얘기. 그런데 그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예술가 이제 지성인인 사람이 그 미국의 다중의 이익, 99%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93세 노구를 이끌고 광장에 나왔을 때 미국 사람들이 정말 감동해서 우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런 폭넓은 참여가 필요하고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 몇몇의 힘만으로는 이걸 해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야당 의원들이 현재 잘 싸우고 있고 앞으로 결사적으로 한미 FTA 비준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가진 그 힘, 의원들의 숫자, 또 국회의장, 또 외통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그 물리력, 여러 가지 힘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는 2008년 촛불과 같은 그런 정말 그 촛불이 들불처럼 번져서 이명박 정권이 이대로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런 위협을 느낄 정도의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입니다. 앞으로 11월 3일까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2008년 수준의 촛불의 걸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거 제가 무슨 선동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무슨 선동을 하시죠. 아니 선동은 좋아요. 선동이 아니라 범죄를 선동한 것 같습니다. 범죄를 선동한 것 같은데 이거 범죄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집회 시위를 할 권리가 보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10만 명만 여의도에 국회 앞에 모여주시면 FTA 비준 막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모두 다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지식인들이 뜻이 다양화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최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 4년여 동안 지식인들이 재벌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토론도 없었고 반대하는 입장이 정확히 개진된 바도 없었어요. 근데 실제 우리나라 재벌의 하레비 꼴인 정말 탐욕의 나라, 세계 자유의 나라,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그 나라의 그 종주국 같은 미국에 대해서 지금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국민들이 자기 생존권을 이렇게 철저히 파괴하고 책임져 주지 않는 국회에 대해서 저는 국민이 언제든지 위임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 대해서 권력 내놔라라고 한 그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회에서는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방송법도 날치기 당하고 예산도 날치기 당했지만 이번에 그 한미 FTA 날치기 당하면 그것은 진짜 국민 생존권에 완전 철저한 파괴, 완전한 정말 송두리째 날리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국민들이 그거를 그냥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임된 국회에 대해서 위임 권력을 뺏어 가십시오. 가셔서 이제 선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한 4, 5개월 남았는데 저희들 다 이제 옷 벗고 국민들이 다시 국회에 들어오시고 5개월 동안은 국회 권한을 국민들이 행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선 김창숙 선생께서 경술국치가 되기 직전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역적들을 성토하지 않는 자 또한 역적이다. 되게 명쾌한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미 FTA를 놓고 비판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지식인들 또 동시에 유죄다. 그런 얘기가 성립하시는 거겠죠. 아마 이종걸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거하고 맥락이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정희 대표 얘기 한 말씀 더 듣고 정동 의원님 한 말씀 듣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대 국회 이제 4년을 날치기로 마무리할 수는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년 봄이면 이제 이겨야 되잖아요. 국민들께서, 시민들께서 이 국회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심각한 문제를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시면 좋겠다. 호소드립니다. 꼭 달려와 주십시오. 이거 못 막으면 정말
소극적이지만 소극적 이완용이 된다는 그런 와, 그건 좋으시네. 많이 듭니다. 이걸 어떻게든 좀 막아야 되겠는데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중동만 보면 뭐 절망적인데 요새 그 SNS 거기에 희망을 걸어요. 이 프로그램도 바로 SNS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래서 박원순 당선도 사실 SNS가 없었으면 어떻게 뵙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정말 이 SNS가 나라를 구출해 줬으면 좋겠다. 또 지금 실시간으로 쭉 올라오는 트위터 글들 보면 정말 깨어있는 우리 시민들의 각성이 이렇게 정말 용광로처럼 끓어오르는 느낌을 받습니다. 국회를 인간 사슬로 이어주시기만 하면 3일을 어떻게 넘겨보지 않을까. 3일만 넘어가면 그럼 시간이 좀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ISD가 도대체 뭔가, FTA가 왜 나쁜가를 아시게 되고 국민 여론이 뒤집어진다고 봅니다. 여론을 이길, 민심을 이길 천하장사는 없습니다. 저는 그러면 어쩌면 막을 수도 있겠다. 이런 간절한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 11월 3일에 그 국회에서 이제 제너들 D-Day로 잡은 날 아닙니까? 근데 그날이 학생의 날입니다. 광주학생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러니까 국회 견학도 하고. 선동이네. 아니요, 그날이 학생의 날이다. 광주학생의 이거 기념일이다. 그리고 전 역사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학생들이 국회 구경도 하고 정책 참여도 하고 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학생의 날. 맞아요. 12.6은 또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죠. 그럼요. 우리가 12.6 사건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11개에서 네. 11월 3일. 학생의 날. 11월 3일 날 학생이 됩시다. 네. 학생의 날 기념식을 국회 개당을 합시다. 국회 계단에서 만나뵙죠. 그러면은 그날 또 우리 정동영 의원께서 또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도 하시고 이정희 대표께서 또 춤도 추시고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로 끝.